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시흥 법연사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진명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스튜디오 익숙하시죠, 스님? 글쎄요,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가 라디오 스튜디오였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TV와 정말 라디오를 TV로 함께하는.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있고 네. 새롭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뭔가 스님은 오시면은 스스로 오프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자, 오프닝 대신이지만은 저희 TV 보시는 네. 분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또 TV로 나간다고 하니까 네.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BBS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소연 아나운서가 소개를 잘했는데요. 요즘은 제가 뭐 스님들이야 사찰 소임이야 뭐 평생 하는 거고요. 제가 또 요즘 밖에서 보고 있는 소임이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분주하긴 하지만요. 또 맡은 바 소임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반갑습니다. 정각원장이 되신 다음에 바로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왜 네.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도대체가? 몸을 한 10개 정도로 나눠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그러게요. 정도로. 그래서 한 7개월 만에 7개월이 그러니까요. 뭐야 한 8개월 만에 제가 네.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장수연 아나운서 아니었으면 아직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뭐 이런 무슨 인연인가 하실 텐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네. 저희는 정각원장, 법연사 주지스님, 뭐 문화부장이셨던 네. 뭐 등등등 있지만은 네. BBS 불교방송 차 한 잔의 선율 진명입니다라는 라디오 아침 9시 프로그램 아이고, 진행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죠. 사실은 네. 제가 그 IMF 때 모시고서 방송을 제작을 맞아요. 했었어요. 네. 그때 기억이 너무 많이 납니다. 1997년. 맞습니다. 97년부터 98년. 첫 방이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9월 1일이었어요. 9월 1일이었는데 네. 얼마나 정말 무모하게 나를 우리 BBS에서 섭외를 했냐면 네. 사실은 테이프 사인 그때는 아날로그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렇죠. 테이프를 릴테이프 말아서 하던 그렇죠. 시절이죠. 네. 네. 그런데 테이프 사인도 모를 때였어요. 그렇죠. 이제 어느 테이프인지 눈으로 봐서 모르니까 수고하십니다. 이 테이프는 9월 1일 며칠자 네. 차 한잔의 선율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테이프 사인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PD님들이 저기 문 밖에서 네. 스튜디오 밖에서 네. 뭐 머리 머리 위에. 사인해라, 잘라라, 늘려라, 오만 사인이 다 들어오잖아요. 손으로 제스처를 많이 하죠. 네, 제스처를 아주 많이 하는데 그 제스처를 하나도 모를 때 모래 이러면서 테이프 사인 하라 그러면 내 머리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머리를 한번 만지면서 테이프 네, 사인 머리에 하라는 뭔가 거를. 털어야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몰랐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예. 이제 학기로 얘기를 하는데 한 학기 하시고 네. 아마 그 다음 학기에 제가 모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 IMF 터지고 나서 정말 방송국 힘들 때 와, 너무 어려웠죠. 저는 그때도 기억나는 게 뭐 거의 안 받고 오셨잖아요. 교통비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네. 작가도 없어가지고 제가 오프닝 쓰면 스님이 수연아 내가 안에 네. 멘트 쓸게 너는 그거 해 곡을 맞아요. 골라 이러면서 네. 하던 거. 정보로 갖고 이제 음악 정보로 갖고 쓰는 맞아요. 거는 네. 우리 장수연 아나운서가 네. 썼고 그 외에 이제 중간에 브릿지 멘트 같은 하시는 거 이런 거 다 감성 내가 멘트. 네, 썼고 정말 그때 빨리 BBS 잘 돌아가면 빨리 내놓으세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직원들 또 사기 살려주려고 네, 아침마다 오실 참. 때마다 간식거리 싸들고 와서 그러게 갖다 말입니다. 주시던. 자, 네. 우리 스님 뭐 정말 많은 일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음. 8년간 방송하시고 나서 네. 바로 또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베이징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만월사 포교를 하시고 사실은 내가 그때 이제 방송을 그만두고 제가 마음에서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0일 동안 그 여름에 5월에 제가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 네. 하한거 내내 하루에 1000배씩 절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모든 거를 마무리를 요즘은 이제 사실 이렇게 농담처럼 옛날 이야기를 이놈의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네. 정말 그때 내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스님께서 지명 스님 중국 좀 가지 않을래 방송 안 하면 그래서
아니 저는 영국으로 좀 가려고요. 아, 내가 네. 영국에 가서 한 2, 3년 네. 좀 어학도 할 겸 또 영국에 있으면 유럽의 모든 문화권을 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를 보고 올 수 있지 또 않을까. 클래식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계시기 제가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말씀 있었고 많이 방송할 하셨던 거 때도 기억나요. 네. 전혀 그곳의 어떤 환경을 모르고 음. 방송을 하고 앉아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음. 음악 여행을 내가 한 달 동안 음. 생방송을 대타 아나운서 띄우고 또 한 2주간 제가 녹음해놓고 네. 제가 갔었잖아요. 공부하러 또 네, 가시고. 공부하러. 공부가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아, 이제 그런가요? 네. 카바를 쳐드리려고 했더니. 네, 음악가들의 그런 살아있는 그쵸. 좀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영국을 가야겠다라고 한 3년 가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는 중에 중국에 좀 가서 이 교민 포교를 좀 해주면 거기가 어떻겠냐. 좀 힘들다. 좀 가서 좀 해놓고 와라. 가달라. 그래서 어떻게 선배 스님이 쫄라서 그럼 한 번만 따라갈게요. 네네. 그때 한 번 따라갔는데 음. 그 불자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발목이 무너져 잡히셨네요.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초파일 딱 지나고 바로 그 해에 초파일에 제가 문화부장 할 때 이제 그 초파일 사회를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비구니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 않았을까. 봉축법요식 사회를 보신 거는. 봉축법요식 사회를 2년에 걸쳐 제가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해설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설해주고 바로 제가 북경을 가서 만 5년 만에 제가 그러니까요. 들어왔죠. 근데 뭐 네. 북경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또 포교를 넓히셔가지고 하이난까지 다 점령을 하셨다고. 하이난이 아니고 따리엔.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하이난까지 하고 싶었죠. 말씀. 제가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각 지역별로 법당을 좀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조계종 총무원의 문화부장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이상하게 딱 거기까지가 2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들어와서 이제 스승의 날이 딱 걸려서 왜냐하면 부처님 오신 날 딱 끝나고 그렇죠. 들어왔기 때문에 15일 날 어른스님들한테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인사 다니시고. 그런데 우리 운문사 회주 스님께서 비구니 회관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운문사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비구니 회관에 와 계신다니까 너무 잘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진명이 뭐 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이제 북경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임을 누구를 보내면 좋을지 이번에 좀 찾아서 이제 다 그 부분을 결정을 짓고 나가서 이제 보따리 싸갖고 들어오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나 종단 소임 좀 살아요. 문화부 소임 좀 살아요. 그래서 스님 그곳은 제가 갈 곳이 아닙니다. 저는 종단 행정 전혀 모르고요. 전혀 제가 갈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진명이는 내가 소임 살으라고 하면 안 해요? 이러시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우리 운문사 회주 스님께 정말 죄송한 게 운문사 당신이 이제 그 들어와서 당신이 있는 동안 건강할 때 공부를 연구생으로 들어와서 정강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BBS 방송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스님 너무 죄송합니다. 방송 포교도 중요합니다 하고 거절을 해서 그때 한번 너무나 당신이 좀 섭섭해했어요. 그리고 비구니 회장이 되시고 와서 국장을 좀 살아달라 했는데 그걸 또 간곡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스님. 그리고 또 이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종단 소임을 또 제가 거절하면 3번째가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못하고 스님 제가 돌아가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 사제하고 의논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했죠. 근데 3번씩이나 어른 스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고 네가 그걸 할 만하다. 그래서 추천을 하시는 건데 내가 이것까지 거절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고 있는 중에 바로 전화 오셨어요. 진명이 내가 총무원장 스님 오셔서 바로 추천했어요. 내가 오케이 뭐 하고 이럴 새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내가 추천했어요. 사서실에서 전화 오면 가사장참 갖고 가세요. 얘를 갖추라고. 그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럴 새가 없이 바로
며칠 만에 그냥 한 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또 이것도 내 앞에 주어지는 소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 가지고 문화부장을 살게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 문화부에서 그때 스님과 함께 스님을 모시고서 일했던 문화부 직원들이 항상 은근히 그리워하고 문화부의 르네상스였다. 예,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즐겁게 일을 했던 때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하는 거를 좀 듣거든요,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어 참 감사하죠. 감사하고 나는 그 합리적으로 일하자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이 일을 즐겁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즐겁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일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인원도 적은데다가 네. 그때 마침 이제 연등회를 맞아요. 무형문화재를 만들어야 등재하는 되는데 부분. 충분히 우리가 이 뭐랄까 역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문화재위원들이 99%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꼭 기독교인이라서 문화재에 관련된 걸 뭐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곡해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딱 보류가 되고 총무장 스님께 꾸지람도 많이 들었어요. 엄청 크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네. 책임지라고. 그래서 아하. 네 스님 제가 이 문화부 부장 소임 지금 임명을 받은 지가 채 3개월이 안 됐을 어허. 때였어요. 그러니까 업무 파악을 제가 충분히 해야 되고 음. 내가 다음 회의 때는 기필코 제가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방학 내내 그 위원들께 아하. 자료 다 수집해가지고 네. 우리 팀원들한테 형광펜으로 언더라인 긋고 다 스티커 붙이고 문자하고 메일 보내고 막 완전히 막 문화재 위원들을 제가 이 자료를 숙지를 시켰죠. 네. 다음 회의 때는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오셔서 회의를 해달라. 우리 그 연등회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깊고 또 당연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공부하고 나오시라. 아하. 그래가지고 그 다음 회의 때 통과됐잖아요. 그렇게 야. 해서 이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문화부장으로 있을 때 네. 그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다 거의 다 준비해 놓고 나왔어요. 그렇군요. 나왔는데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로 갈 순번이 이렇게 더 급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한복, 그쵸. 아리랑, 네. 한복이나 김치 이런 게 막 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등회보다 더 급한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치고 들어올 거, 아하. 일본에서 치고 들어올 거 이런 거를 좀 없애자. 그래서 더 먼저 가야 될 걸 지정받자. 이래가지고 순번이 조금 밀렸는데 사실은 그때 바로 갈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밀려 있긴 했지만 그래서 연등회 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잖아요. 그러게요. 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고 납득을 그럼요. 시키는 그 과정들. 뭐 우리가 종단의 힘으로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 무형문화재를 심의하려면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설득하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역할을 했죠. 네. 네. 그때 또 저는 언뜻 기억나는 게 많은 일을 하셨지만 네. 문화재 관련된 위원으로는 지금까지도 계속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연으로 네. 애정이 워낙 또 넘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젊은 불자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유, 그래서 정말. 젊은 불자 뭐 108인 뭐 이런 것도 네. 뭐 하시고 우리 108인 네. 선정할 때 영108 018 선정하고 할 불자들. 때 네. 정말 후원도 하면서 영108 덕분에 네. 내가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스님으로서 이태원 클럽을 가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것도 0 파격적이었어요. 네, 정말 네. 그 파티가 파격적이었는데 018 이 젊은 청년 불자들이 파티를 옴 파티라 해갖고 우리가 옴 그 진원에 나오는 네. 옴 있잖아요. 옴 파티라 해가지고 그 이태원에 클럽을 큰 걸 하나 빌렸어요. 네. 그때 아마 그 우리 불자 그 래퍼들도 오고 초대되고 그랬어요. 네. MC 스나이퍼였던가 MC 스나이퍼 그때 그 그쵸. 불자 유명한 불자죠. 있었어요. 네. 그런 불자들이 초대가 돼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파티를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때 포교 원장 스님이 해총 큰 스님이셨어요. 아. 그래서 야, 진명 스님아, 우리가 이 클럽에 와서 삼기 반야신경 다 한다. 아, 할 삼기 정도로 반야신경 하고서 시작을 했군요. 그럼요. 파티를. 그 온 파티를 그냥 네.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노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상기 반야신경 여법하게 하고 그 젊은이들이 정말 그 조명 아래서 춤추면서 자기들의 그런 거를 참 젊음을 나누는데 우리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우리도 같이 젊은이들하고 손 그러게요. 붙들려서 나가가지고 같이 춤도 추고 이게 뭐니 하면서도 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래서 부처님 하면서 덕분에 제가 아. 클럽도 구경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포교라던가 문화라던가 네. 방송 포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젊은 층들을 우리가 끌어가야 된다는 데 음. 관심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동국대학교 정각원이라는 데가 네. 이 동국대학교라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불교의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 돼야 되는 곳이 네.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적재적소에 네. 또 찾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음. 그런데 참 재밌게도 네. 그 정각 원장님들은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 네. 그 교수님들이 그 보직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동국대 사시던 나오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정각 원장님이었고 우리가 학인 때 보면은 하늘 같은 원장님들이셨거든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곳에 네네, 계신 먼 곳에 어르신. 계시는 어르신. 근데 어쩐 일인지 네. 그 외부에서 이렇게 정각 원장으로 들어간 게 아마 법타 스님이나 몇 분 안 돼, 두세 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모집을 직원 채용하듯이 채용 공고가 난 거예요. 네. 그럼 누군가가 저보고 아니 정각 원장에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스님 한번 해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내가 그럼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동국대학교를 다녔고 우리가 미래의 불교 미래 세대를 위하면 정말 이 교육기관인 우리 종립대학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기관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 학생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소임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서류를 한번 내볼까? 일단 내보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반나절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뭐 네. 자소서도 쓰고 운영 계획서도 쓰고 엄청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네. 준비했는데 네. 저 혼자 지원했어요. 아무도 지원서를 안 안 내신 했어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저도 모를 수도 있었죠. 네.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알게 됐고 네. 그때 제가 전자불전 연구소 소장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 이런 공고가 났는데요. 이래가지고 제가 넣게 됐고 네. 또 다른 분이 넣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저 혼자 어플라이 해가지고 제가 됐습니다. 네. 인연이네요. 네, 정말 인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가서 보니까 학교 밖에서 보던 학교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정말 이 소임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직원들의 그 신심의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 정말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큽니다 지금. 네. 그 지난번에 그 연등회 할 때 네. 그 동국대학교 맨 앞에 서가지고 정각원장 스님이 와. 이끄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 2년 동안 못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750명 우리가 함께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체육부 스포츠부 학생들은 네. 부모님까지 다 손잡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어학원에 외국인 학생들, 네. 교환 유학 와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직원 가족들하고 한 750명이 함께 했는데 네. 너무나 우리가 이제 요번에 실수를 한 게 그 등을 들었는데 네. 그 이제 전구를 네. 어느 업체에서 기부를 해줬어요. 학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밝히고 나갔는데 네. 너무 빛이 미미한 거예요. 약했구나. 네.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년에는 예산 투입을 해서 전구를 빨간 걸로 바꾸자. 내가 이제 평가를 할 때 네. 그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등을 드는 우리 직원들도 너무나 신나게 밝게 재밌게 들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빛이 안 나서 조금 그랬습니다. 뭔가 진명 스님은 필요로 하는 자리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스님 여기 좀 오세요.
여기 와서 이 일 좀 하세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중국에 가신 것도 그렇고 우연찮게. 예, 문화부장 소임을 맡으신 것도 그렇고. 근데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쭉 살아오면서 음. 소임을 맡는 게 네. 나는 꼭 저 자리를 갈 거야 이런 게 한 음. 번도 없었어요. 음. 문화부장도 그냥 갑자기 며칠 만에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음. 남들이 보기에는 진명수님 무슨 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다가 어른 스님이 막 등 떠밀어 갖고 이렇게 아우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하게 가잖아요. 왜냐하면 총무원에 그때만 해도 비구니들 우리 교역직들이 별로 없었어요. 문화부장하고 국장하고 상인감찰 한 명 정도 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총무원장 스님이 비구니 스님들 자리를 많이 주셨어요. 지금 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살얼음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소임 그만두고 그때 함께했던 우리 원장 스님하고 사담을 나눌 때가 있었는데 스님 제가 그때 늘 웃고는 있었지만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음판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다 비구 스님이고 회의를 들어가면 나 혼자 비구니예요. 그러니까 이 비구니 혼자서 내가 이 발언을 하면 감히 비구니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하고 싶은 발언도 사실은 많이 못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교역직으로 오면 스님께서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다. 제가 사담으로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뭔가 그 진명 스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뭔가 그 네. 특유의 뚝심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추진력 네.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일을 드러내놓고 모두가 다 속속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아마 지금까지 뭔가 필요한 부분은 진명 스님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통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수연 아나운서가 그렇게 봐줬다니까 참 고마운 일이고 다행한 일인데 사실 제가 극소심한 A형입니다. 원래 A형들이 그래요. 그래요? 일 잘해요. 보기에는 네. 엄청 제가 아닌 강할 것 것 같지만. 같고 또 엄청나게 씩씩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혼자서 굉장히 네, 상처 많이 혼자서 받고 굉장히 고민 상처 많이 하고. 받고 그리고 저 스님은 뭐 방송인 연예인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면 괜히 이렇게 마음 안 좋고 이런 부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생긴 것 때문에 그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나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래 생긴 대로 살자. 그냥 생긴 게 그렇게 보이니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또 상대방은 그렇게 안 봐줘요. 그래서 그래 생긴 대로 하자. 내가 좀 잘났나?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내가 그거는 잘하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100을 잘할 수는 없어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량에 남들보다 조금만 잘하면 그건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해보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어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경험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네. 다양한 일을 맡아서 하실 수가 있는 게 그런 아닌가 것 싶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BBS 초대석에서 꼭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원래 스님께는 여쭙지 않는 거라고 들었지만 그래요? 저희는 여쭙습니다. 출가 인연에 대해서. 아. 제가 불자가 되기는 그래도 좀 쉽지만은 네. 출가 제자가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책에도 한번 내가 썼던 적이 있고 네. 또 이렇게 취재를 나오면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파서 병원을 거의 그 중학교를 반을 못 다녔던 것 같아요. 병원 갔다가 퇴원했다가 병원 갔다 퇴원했다. 그리고 한 2, 3일 학교 갔다가 또 병원 가고 퇴원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성악을 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니까 목소리 진짜 좋으시잖아요. 내가 진짜 노래를 잘하는 줄로 알았죠. 네. 그런데 항상 선생님이 그 합창을 시키면 가운데 마이크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 말씀은 그 메조에서 소프라노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네가 성역대를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음. 서울로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아하.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내 딸을 딴 딸아 만드냐고 절대 안 음.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아프는 거를 많이 이제 거치면서 아. 제가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음. 근데 제가 아유 나는 사춘기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오춘기를 앓으려나 막 그러면서 농담도 하는데 아프느라고 사춘기도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아프면서 나는 뭔가 의사가 될까? 이제 꿈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하고 네. 성악하는 걸 반대하고. 그래서 아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한참 공부를 했죠. 근데 뭐 시험 보려고 그러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그런데 제가 책을 한 권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부처님 일대기를 볼 때 뭐 부처님 일대기에 왜 부처님을 막 유혹하는 여인들도 나오고 그쵸. 이러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부처님께 그때 이제 부처님이 여성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부터 파파 할머니가 돼갖고 쪼글쪼글 해갖고 늙어 죽어가는 머리가 다 빠지고 이렇게 쪼글쪼글해 폭삭 죽어가는 것까지 그 여인한테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보고 음. 깨달잖아요. 그래갖고 출가를 나중에는 이제 그 왕의 왕비였기 때문에 황금 가마를 태워서 출가를 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어린 나이에도 왜 여성들은 우리 때만 해도 대학교 졸업하고 20살 되면 시집 가는 게 정년기였어요. 당연한 코스였죠. 당연히 시집 가야 되는데 아니 왜 여자는 꼭 시집을 가야 되지? 그게 이제 퀘션이었고 아프면서 내가 깊이 나에게 질문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나는 왜 이 세상 이 넓은 곳에서 이렇게 첩첩산중 시골에 그것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태어났는가. 그게 퀘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앞산을 쳐다보면 저 나무는 언제부터 있었지? 큰 바위를 보면 저게 이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나? 이런 게 이제 항상 질문이었고 그때 가장 중심된 질문이 내가 이제 출가를 준비할 때 또 질문이 이제 네.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깨진 목탁이야. 네? 깨진 목탁. 왜요? 왜냐하면 볼펜을 들고 연필 뭔가를 도구가 생기면 두들겨요? 목탁 두들기듯이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깨진 목탁인데 반야신경을 보는데 제가 거기에서 나의 그 근원적인 질문이 뭐냐면 이제 저 나무는 어디서 있었지? 내가 어디서 왔지?에서 아니 왜 부처님은 나는 눈, 코, 입기를 다 갖고 있는데 왜 부처님은 무라고 했지? 그거 생각해봤어요? 아니요. 그냥 아마 반야신경만 열심히 대부분의 들었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네. 왜 없다고 했지? 여기에 머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왜 없다고 했지? 내가 눈으로 보고 뭐 빨갛고 파랗고 좋다 나쁘다 다 분간을 하는데 왜 그것도 아니라고 했지? 없다고 했지? 이게 내 퀘션이었어요. 그 나이에, 그 그 어린 나이에. 나이에.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출가의 마음까지 갖게 되었고 이제 그 길로 우리 부모님을 설득을 한 2년은 했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쫄랐죠. 한 2년 동안 쫄랐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그날은 우연찮게 이래 야 너는 생선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하. 출가하면 스님들은 생선도 못 먹는데 가서 일주일도 못 살고 올 거다. 그래? 그럼 가서 일주일만 살아봐. 그리고 못 살면 와. 이랬어. 일주일만 살다 와. 네. 내가 그때 내가 지금 떠나도 아버지가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지? 그리고 이제 도주했어요. 부처님은 왕궁의 담을 넘었지만 네. 저는 당당하게 어머니 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뭐 이런 거 다 드리고 네. 나 잠깐 절에 좀 갔다 올게요. 네. 그때 이제 송강사의 프랑스 비구니 스님들이 국제선언에 계실 때 80년대 초반에 제가 송강사 가서 성일 스님 좀 뵙고 올게. 그때 이제 우리가 편지도 주고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스님께 가서 이제 스님 저 출가하고 싶어요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빠이빠이 하고 네. 이제 우문사로 간 거죠. 그게 이제
82년 그때였어요. 언젠가 제가 스님께 들었던 네. 얘기가 기억나는데 아버님께서 찾아오셨다면서요. 아우, 행자생활하실 제가 때. 행자생활 그때는 네. 사민이계를 받고 음. 있을 때였어요. 음.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누더기 이렇게 기워 입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그 조각조각 이렇게 해갖고 분소이처럼. 기운 저고리를 우리 은사스님이 주셔서 그걸 입고 있을 때인데 네. 열심히 이제 저녁 공양을 절에는 빨리 하잖아요. 음. 거기 기도처니까 더 하고 네. 저녁 공양을 다 하고 이제 우리는 있는데 우리 그 공양주 보사님이 그때 너하고 너무 닮은 사람이 찾아왔대 거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설거지하다가 손 닦고 나갔더니 네. 아버지가 장승처럼 서 계신 거예요. 수소문해가지고 거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수소문해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친구 아들인가 딸이 대구에서 결혼하는데 주례 청탁을 받았대요. 가서 주례를 서시고 그 길로 아유 친구 아들은 이렇게 장가를 가는데 내 새끼는 큰 애가 절에 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보고 싶어서 택시를 대절을 해갖고 택시 기사를 앞세워서 그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운문사까지. 운문사 사리암까지. 엄마 세상에. 운문사까지 오면 다행이죠. 세상에. 그 높은 데까지 그 중턱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오셔서 내가 입고 있는 그걸 보고 이제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네. 이러고 바라보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마치 그냥 제가불자가 찾아오듯이 밥상 차려서 예, 손님 대접하듯이 콩냥 드시라고 했더니 한 숟갈도 안 드시고 그 길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내려가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셨는데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아파서 집에 이제 가서 약을 먹으려고 집에 갔을 때 할머니가 네. 하시는 말씀이 내가 60평생 내 아들을 지켜봤지만 그 반란에도 그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빨치산이 지리산을 쳐들어오고 막 인민군 아군 다 끌고 갈 때 끌려가고 거제 수용소에서 막 도망 나오고 이런 그럴 때도 그 고단할 때도 울지 않던 아들이 자식은 무섭다. 정말 자식이 무섭다. 거기를 갔다 오더니 3일 밤낮을 안 나오고 울고 있더라. 그래갖고 백엔리를 다 적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내가 중노로서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지금도 내가 좀 회의해질 때 아버지가 이제 떠나고 안 계시지만 그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기억한 얘기는 네. 그때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은 그 해진 옷을 입고서 누덕nu덕 기운 입고서 있는데도 얼굴이 너무 신나 보여서 너무 애가 신나 보이고 집으로 끌고 가지 못하셨다는 네. 그 말씀을 나중에 그 하셨다고. 나중에 네. 이제 너무 누덕누덕 귀여운 옷을 입고도 저렇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신이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데리고 가자 소리도 못하고 한마디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당신이 왔노라고 나중에서 이제 그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제가 사민이계를 받고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한 10장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네. 이렇게 세로로 쓰는 글씨에 네. 뭐 계절 인사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부처님 제자가 된 것도 출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도록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그 말로 마무리를 했는데 정말 처음에는 구구절절이 원망이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내가 너를 아들처럼 키웠고 우리는 정말 일남칠녀잖아요. 제가 맞이잖아요. 네. 내가 너를 장남처럼 키웠는데 어떻게 부모 형제를 버리고 갈 수 있느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는 이제 큰 스님대라는. 네. 그래서 제가 해이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큰 스님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맡으면 그냥 옆도 뒤도 안 보고 최선을 다해요. 그 일에 문화부장 할 때는 문화부장에 최선을 다했고 북경에 그 만월사 주지할 때는 네. 주지로서 소임 최선을 다했고 네. 또 이제 무형문화재 뭐 건축분과위원이나 뭐 이런 문화재위원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내가 그 소임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은 또 정각 원장이니까 우리 동국대학교 구성원들 동국인들의 실행 활동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의무적으로 하는 신행 활동이 아니라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좀 더 많은 스킨십이나 좀 더 많은 대화가 가장 큰 포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짜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씀. 네. 그 법연사 처음 가셨을 때 주변에 창고랑 그 막 논밭 같은 거 있는데 허벌판 가운데 절만 하나 딸랑 있는 그런 데였잖아요. 저 생각나는 지금도 게 사실은 불사를 아직도 못했는데 예. 그게 이제 토지 문제가 정리가 안 돼갖고 전통 사찰을 일괄 지정할 때 지정도 안 됐어요. 지정도 안 됐는데 역사가 있는 사찰인데. 네. 인선왕후 창건이에요. 효종의 비 1650년대. 네. 그러니까 히스토리만 있지 폭격을 받아가지고 뭐 모든 문화재 다 소실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후손들이 이축을 해놨어요. 지금 위치로. 그래서 법당 딱 한 칸. 맞아요. 한 칸이고 또 이 요사체가 슬라브 건축물로 해가지고 스레트 임시 같은 예, 느낌으로. 그 건축물로 딱 한 칸.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네. 너무 이상한 데를 나보고 살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도 가서 재건해라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내가 왔으니까 또 역할이 있겠거니 그 하다가 포크레인까지 타셨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이제 법당이 저기 하늘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위치가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내가 그 밭을 좀 막 흙을 한 어마어마한 덤프 트럭으로 500차를 흙을 채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크레인을 미니 포크레인 아니 미니 포크레인이 아니고 아니었나요? 가장 큰 포크레인이었어요. 그거를 오후 5시만 되면 법정 시간 때문에 딱 손 내려놓고 딱 퇴근이에요. 오후 5시 해가 중천에 있는데. 아직 일 더 할 수 있는데. 그럼요. 그래서 기사님 보고 포크레인 운전하는 걸 조금 시동 거는 거 하고 백하는 것만 가르쳐 달라. 네. 그래갖고 그걸 그냥 저 기사가 마음이 좋았어요. 나를 뭘 믿고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 마당이니까 그냥 네. 기사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흙을 갖다 쏟아 놓으면 이렇게 저렇게 이제 펴 놓으면 저는 이제 몇 시간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흙을 뒤로 고르는 갔다 돌아서 작업을. 막 이제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운전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번 돈도 해먹었잖아요. 손을 이렇게 들고 막 가다가 그 전선이 있는 걸 모르고 가다가 바베큐 될 뻔했어요. 그 전선을 건드려가지고 네. 파파팍 이렇게 불꽃이 트는데 제가 관에 바베큐 될 아이고야. 뻔했다. 네. 네, 그랬고 이제 그런 일을 제가 다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 지금은 마당이 대형 버스, 대형 트럭이 들어와도 마음대로 돌려갖고 나갈 정도로 음악회를 해도 뭐 장소가 부족하지 않고 너무나 시원해요. 꽃을 너무 예쁘게 갖고 놓으셔서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시흥 법련사 가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많아요. 네. 네, 많은데 네. 제가 어느 해에는 정말 뭐 꽃 화초의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갖다가 심었어요. 심고 나무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묘목 몇백 원짜리 지금 미스김 라일락을 20주를 샀는데 네. 이게 한 주에 200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겠어 20주. 그래갖고 여기저기 갔다가 다 심어놓으니 지금은 이쁘다. 꽃이 피고 너무나 좋죠. 네. 그렇게 항상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진명 네. 스님을 BBS가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시그니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뭐 누군가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진명 스님께 내 인생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입니까? 저는 아버지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꼭 뭐랄까 공동체의 이익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이익보다는 우리 마을의 이익. 그래서 뭐 훈장을 받고 뭐 어떤 상을 받아서 상금이 나오고 이러면 공동체에다가 다.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새끼들만 잘 돼야 된다가 아니라 이걸 함으로 해서 이 마을의 공동체가 어떻게 잘 된다. 이걸 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아버님. 그리고 제가 책을 통해서 뭐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닥터 노먼 베슨이라는 그 책이 나왔잖아요. 네. 참 오래전에 제가 법정 스님이 자 읽으시고 이거 읽어라 해서 읽었는데 네. 그 의사의 인생 여정을 보면 정말 크게는 그러니까 그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네. 그리고 중간 되는 의사는 마음까지도 치료하는 의사. 큰 의사는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의사 되는 걸 포기하고 제가 출가를 할 때 제가 딱 결정한 거는 수행자도 의사의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처님이 거였어요. 대의왕이시잖아요. 대의왕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수행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딱 두 분을 꼽으라면 한 분만 꼽으라면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 제일 가까이 제가 배웠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이 아버지하고 살았던 기간은 짧지만 정신적으로 항상 중심 역할을 해주셨고 아직도 제가 속가로 안 돌아가고 끝까지 부처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중간중간 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선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명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빛나는 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든지 초심이었던 시기가 있는데 저에게는 사실은 그 스님 모시고 방송하던 때가 그런 때였거든요. 네. 어리기도 했었고 예, 그때는. 그렇죠. 우리 차한잔의 선율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와. 또 한지윤 PD가 네. 그때 그 느낌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싶다고 부탁을 드리는데 시그널 기억하시나요, 스님? 네, 시그널을 기억하죠. 엘가의 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인사. 맞아요. 지금도 그 음악을 제가 라디오에서 틀 때는 네. 왠지 뭔가 그 시그널이 딱 나가고 우리가 딱 업다운 될 때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가 있죠. 네. 그때 뭔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오늘 지금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저희가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네. 음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한잔의 선율 진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BBS 초대석에 나와서 우리 장수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한지윤 PD를 만나니까요. 제가 차 한잔의 선율 함께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8년 동안 제가 매일 이 BBS 방송국을 출근했던 그런 추억이 아련해서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라디오 함께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때 아마 좋은 추억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신다면 한번 학교로 찾아오세요. 제가 차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전하는 짧지만 깊은 감동의 메시지. 오늘은 시흥 법련사 주지이신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진명 스님께서 여러분을 지혜의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네, 우리 BBS 라디오 청취자와 BBS TV 시청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BBS 이 방송 포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BBS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고 또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쭉 살아보면은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든 큰 스님 말씀을 통해서든 많은 법문을 들어도 내가 한 가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변해야만이 세상이 변한다라는 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법문을 들으시고도 내 삶에서 변화가 없다면 정말 세상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법문 중에서라도 매일매일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내가 변해야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친구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주변의 모든 인연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